2007년 6월, 여름의 초입을 알리는 후텁지근한 바람이 차에 가시지 않은 새벽 1시였다. 서울의 밤은 꺼질 줄 모르는 넌사인과 자동차 불빛으로 대낮처럼 번화했지만 강지훈의 세상은 방금 전 택시 뒷문에서 터져나온 친구 박민준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암전된 듯했다. 왕 내 손가락, 찰나의 순간이었다. 술자리가 파하고 각자의 집으로 향하기 위해 잡은 택시였다. 먼저 내리려던 민준이 택시 문을 닫는 순간 그의 왼손 새끼손가락과 약지가 문틈에 끼어버린 것이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지훈은 반사적으로 택시 기사에게 소리쳤다. 아저씨, 잠깐만요. 민준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다. 민준의 손가락은 누가 봐도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새끼손가락 끝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술기운이 확 달아나는 느낌과 함께 지훈의 심장이 거세게 방망이 질쳤다. 택시기사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차를 몰았다. 은성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그 새벽 시간에도 불구하고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각종 사고로 실려온 환자들, 울부짖는 보호자들, 다급하게 오가는 의료진들의 발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파도를 이루고 있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피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녔고 여기저기서 신음소리와 의료기기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끊이지 않았다. 민준은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몰려드는 환자들로 인해 본격적인 진료는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었다. 지훈은 민준의 곁을 지키며 그의 어깨를 다독였지만 정작 자신도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민준의 손가락은 점점 더 끔찍한 색으로 부어올랐고 그는 고통에 찬 신음을 간헐적으로 내뱉었다. 지훈아, 나 진짜 괜찮을까? 손가락 잘리는 거 아니겠지? 무슨 소리야? 요즘 세상에 손가락 부러졌다고 잘리는 경우가 어딨어? 의사 선생님이 금방 오실 거야. 조금만 참아. 지훈은 애써 태어난 척 민준을 안심시켰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불안감이 배어 있었다. 응급실 특유의 건조하고 답답한 공기는 숨 막힐 듯했고 형광등 불빛은 눈을 피로하게 만들었다. 벌써 몇 시간째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지 시간 감각마저 무뎌지는 듯했다. 그때 지독한 갈증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아까 민준의 비명을 듣고 술이 깬 이후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탓이었다. 입안은 사막처럼 말라붙었고 침을 삼키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민준의 상태도 걱정이었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이 먼저 쓰러질 것만 같았다. 민준아, 나 잠깐 물 좀 마시고 와도 될까? 목이 너무 말라서. 민준은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그의 어깨를 한 번 더 두드려주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응급실 한쪽 구석에 놓인 자판기가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절망감이 엄습했다. 그가 그토록 원하던 콜라는커녕 시원한 탄산음료는 모조리 품절이었고 미지근한 주스 몇 종류와 생수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미적지근한 음료가 아니었다. 혀끝을 짜릿하게 자극하고 정신을 번쩍 들게 할 차가운 탄산. 그것이 절실했다.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돌아서려는데 응급실 접수처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 직원 김수연이 그를 불렀다.
명찰에는 김수연, 원무과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초조한 얼굴과 자판기 앞에서 망설이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듯했다. 혹시 찾으시는 음료가 없으신가요?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였다. 지훈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네. 콜라나 사이다 같은 시원한 탄산음료를 좀 마시고 싶은데 다 떨어졌네요. 수연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괜찮으시다면 옆 건물 연결 통로 끝에 있는 직원 휴게실 자판기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거기는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웬만한 음료는 항상 구비되어 있거든요. 특히 밤에는 거의 비어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과 같은 희소식이었다. 지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정말요, 거기가 어딘데요?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응급실 출입구 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다. 여기 응급실 정문을 나가셔서요. 바로 왼쪽으로 꺾으세요. 그러면 긴 복도가 2개 나올 거예요. 그 2 복도를 쭉 지나시면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실내 다리가 하나 나와요. 그 다리를 건너서 바로 앞에 보이는 이중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바로 직원 휴게실 입구고, 거기에 자판기가 여러 대 있어요. 아마 원하시는 음료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설명은 명확했지만 생각보다 거리가 있어 보였다. 응급실에서부터 대략 6분 정도는 좋게 걸릴 것 같은 거리였다. 민준을 혼자 두고 그렇게 오래 자리를 비워도 될까? 잠시 망설여졌지만 타는 듯한 갈증과 피로감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시원한 음료수 한 캔이면 이 모든 답답함과 피로가 조금이나마 가실 것 같았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이 숨막히는 응급실 공기를 벗어나고 싶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멀지 않으면 다녀와야겠네요.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친구분은 저희가 잘 보고 있겠습니다. 수연은 다시 한번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친절함에 지훈은 가슴 깊이 고마움을 느꼈다. 그는 민준에게 다시 한번 금방 다녀올게 라고 말한 뒤 수연이 알려준 방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새벽의 병원은 낮과는 또 다른 스산함과 적막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발소리만이 텅 빈 복도에 낮게 울려 퍼졌다. 이제 곧 시원한 콜라를 마실 수 있다는 작은 기대감이 그의 무거운 발걸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짧은 여정이 그를 얼마나 기이하고 혼란스러운 경험으로 이끌고 갈지를. 응급실 문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수많은 눈동자들이 마치 그를 지켜보는 듯한 착각이 드는 것은 그저 극심한 피로감 때문일 것이라고. 그는 애써 외면했다. 응급실 문을 등지고 나서자마자 복도의 공기가 확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응급실 내부에 그 소란함과 긴장감, 각종 약품 냄새와 인간의 고통이 뒤엉킨 무거운 공기와는 달리 바깥 복도는 서늘하리만큼 조용했고 공기는 훨씬 더 맑고 차가웠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고 오히려 지훈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새벽 시간, 거대한 병원의 한 구석에서 느껴지는 적막은 때로는 소음보다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지훈은 김수연이 알려준 대로 응급실 정문을 나와 바로 왼쪽으로 꺾었다. 그러자 정말로 그녀의 말처럼
길고 하얀 복도가 눈앞에 나타났다. 복도 양옆으로는 굳게 닫힌 진료실 문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은 일정한 간격으로 차가운 백색 광을 내뿜고 있었다. 너무나도 전형적인 병원의 모습이었지만 새벽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방금 전 겪었던 응급실의 혼란 때문인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지우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갈증을 느꼈다. 목구멍이 바싹 마른 느낌이 그를 재촉했다. 그는 발걸음을 빨리하며 첫 번째 복도를 지나쳤다. 복도 끝에는 또 다른 복도가 직각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곳 역시 방금 지나온 복도와 모든 것이 똑같았다.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은 유사한 풍경에 순간적인 현기증을 느꼈지만 시원한 콜라를 향한 열망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민준이는 괜찮겠지. 의사 선생님이 빨리 와야 할 텐데. 머릿속으로는 민준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짧은 외출이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다. 몇 시간 동안 긴장한 채 민준의 곁을 지키느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잠깐이라도 그곳을 벗어나 다른 공기를 마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장 이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두 번째 복도, 역시 첫 번째 복도만큼이나 길었다. 걷는 동안 그는 수많은 문들을 지나쳤다. 영상의학과, 체혈실, 상담실 등 다양한 이름표가 붙어 있었지만 모두 굳게 잠겨 있었다. 간혹 복도 중간에 놓인 의자에 누군가 놓고 간 듯한 신문이나 잡지가 보이기도 했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구둣발 소리만이 또렷하게 복도를 채우고 있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해서 오히려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마침내 두 번째 복도가 끝나갈 무렵 저 멀리 유리로 된 구조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김수연이 말했던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실내 다리인 듯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규모가 생각보다 컸다. 폭은 그다지 넓지 않았지만 길이는 상당해 보였고 양쪽 벽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바깥 풍경이 그대로 비쳤다. 다리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에 어두컴컴한 밤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병원 본관과 별관 사이에 작은 정원인 듯한 공간이 내려다 보였고 그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희미하게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풍경은 아름답다기보다는 어딘가 스산하고 외로운 느낌을 주었다. 다리 위에는 지훈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유리벽 너머의 세상은 마치 다른 차원의 공간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정말 이 길이 맞나? 순간적으로 의구심이 들었지만 김수연의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지금까지는 그녀가 말한 그대로였다. 그녀는 그 다리를 건너서 바로 앞에 보이는 이중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바로 직원 휴게실 입구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제 이 다리만 건너면 그토록 갈망하던 시원한 음료수를 마실 수 있을 터였다. 지훈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다리의 바닥은 복도와는 다른 재질로 되어 있어서 발소리가 조금 더 둔탁하게 울렸다. 유리벽에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다. 피곤에 지친 얼굴,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 마치 낯선 사람의 모습 같았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그 모습을 외면했다. 다리를 거의 다 건넜을 때쯤 저 앞에 과연 이중문이 보였다.
반투명 유리로 된 꽤나 튼튼해 보이는 문이었다. 문 위에는 어떤 표지판도 붙어 있지 않았지만 김수연의 말을 떠올리며 저 문 너머에 직원 휴게실과 자판기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지막 몇 걸음을 재촉해 이중문 앞에 섰다. 문은 묵직해 보였지만 잠겨있지는 않은 듯했다. 지훈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오른손을 뻗어 문이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느려 걸러다. 그는 약간의 힘을 주어 문을 당겼다. 끼익 하는 작은 마찰음과 함께 문이 안쪽으로 부드럽게 열렸다. 그리고 문 너머의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곳은 직원 휴게실이 아니었다. 자판기가 늘어선 아늑한 공간도 아니었다. 믿을 수 없게도 그가 막 빠져나왔던, 아니, 빠져나왔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응급실의 풍경이 다시 한번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환자들의 신음소리,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저 멀리 접수처에 앉아있는 김수연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아까 그가 떠나왔던 응급실과 정확히 일치했다. 심지어 민준이 누워있던 침대의 위치까지도 똑같아 보였다. 뭐야. 지훈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의 뇌는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분명히 그는 응급실을 나와 2개의 긴 복도를 지났고 건물과 건물을 잇는 실내 다리까지 건넜다. 최소한 5분에서 6분은 좋게 걸었을 거리였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응급실 입구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방금 들어온 이중문은 명백히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었지. 되돌아오는 길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타는 듯한 갈증도, 시원한 콜라에 대한 열망도 순간적으로 모두 잊어버렸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찼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는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려 했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김수연의 지시는 명확했고 자신이 본 풍경들도 그녀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했다. 되돌아오려면 왔던 길을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을 텐데 그는 분명히 앞으로만 나아갔다. 그의 이성은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손바닥에 느껴지는 차가운 문손잡이의 감촉과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응급실의 소음은 이것이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었다. 김수연이 그를 발견한 듯 살짝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음료수는 찾으셨나요? 하는 듯한 의문이 어려 있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무언가 말을 해야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제가 방금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로 왔어요 라고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입안은 여전히 바싹 말라 있었지만 이제 갈증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지금 그의 온 신경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자신이 방금 통과해온 그 이중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병원 어디에나 있을 법한 문이었다. 하지만 그 문은 이제 지훈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기괴하고 불가해한 존재로 느껴졌다. 지훈은
자신이 방금 통과했던 이중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문 너머로 펼쳐진 응급실의 풍경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거대한 농담에 빠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일까? 아니면 너무나도 간절히 응급실을 벗어나고 싶었던 나머지 짧은 순간 길을 착각하고 되돌아온 것일까? 하지만 그의 이성은 그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는 분명히 앞으로, 오직 앞으로만 나아갔다. 그는 다시 한번 문손잡이를 잡을까 망설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김수현에게 혹시 제가 방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건가요? 라고 물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스스로도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분명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고 어쩌면 보안 요원을 부를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내가 길을 잘못 든 게 분명해. 지우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이중문을 등진 채 다시 자신이 왔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만약 여기가 정말로 응급실 입구라면 아까 그가 지나온 실내 연결다리와 두 개의 긴 복도가 다시 나타나야 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가 몇 걸음 옮기자마자 나타난 풍경은 그가 예상했던 실내 다리가 아니었다. 대신 그의 앞에는 아까 그가 처음 지나쳤던 것과 똑같이 생긴 끝없이 길어 보이는 하얀 복도가 펼쳐져 있었다. 천장의 형광등,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진료실 문들, 차갑고 건조한 공기까지 모든 것이 동일했다. 마치 데자비 현상처럼. 그는 이 길을 이미 여러 번 걸었던 것 같은 기묘한 착각에 휩싸였다. 뭐지? 그는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혹시 아까 그 이중문이 응급실로 통하는 문이 아니라 또 다른 비슷한 복도로 이어지는 문이었던 걸까? 그렇다면 김수현이 말한 직원 휴게실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녀의 설명은 분명 명확했는데 지우는 일단 이 복도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어쩌면 이 복도 끝에 실내 다리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였다. 그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불안정했다. 구둣발 소리는 여전히 복대에 울려 퍼졌지만 이제 그 소리는 그에게 안정감 대신 불길한 예감을 심어주고 있었다. 복도는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양옆으로 늘어선 문들은 모두 똑같은 모양이었고 어떤 특징적인 표식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5분, 10분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 극도의 피로감과 혼란 속에서 시간 감각마저 뒤틀리는 것 같았다. 이러다 민준이한테 돌아가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자 덜컥 겁이 났다. 단순한 갈증 해소를 위해 나선 길이 이렇게 복잡하고 기괴하게 변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골랐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되돌아가서 응급실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응급실로 돌아가는 길이 어디인지조차 이제는 알 수 없었다. 아까 그 이중문이 있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그 문이 정말로 응급실로 통하는 문이었다면 그때 저 멀리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다른 공간이 보이기 시작했다. 유리가 반짝이는 것을 보니
혹시나 했던 실내 연결 다리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그곳을 향해 걸음을 빨리 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정말로 유리로 된 실내 연결 다리였다. 아까 그가 건넜던 다리와 놀랍도록 똑같이 생긴 구조물이었다. 양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고 바깥의 어두운 밤 풍경이 비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동일했다. 그래, 이 다리였어. 이제 이 다리만 건너면.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리를 건너면서 그는 또다시 극심한 위화감에 휩싸였다. 다리 너머로 보이는 풍경, 저 멀리 보이는 이중문까지 모든 것이 아까와 똑같았다. 마치 시간이 되감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정확히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듯했다. 시얼마 아니겠지.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엄습했다. 그는 거의 달리다시피 다리를 건너 반대편 이중문 앞에 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응급실의 풍경이었다. 지우는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이것은 단순한 길치나 착각의 문제가 아니었다. 무언가 아주 근원적으로 잘못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미로 속에 갇힌 생쥐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많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응급실 접수처에 김수연도 그를 발견하고는 정말로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오려는 듯한 움직임까지 보였다. 지후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그녀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이 상황을 설명할 수도 이해시킬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이중문을 박차고 나와 자신이 왔다고 믿었던 길을 되짚어 달리기 시작했다. 유리로 된 실내 다리,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하얀 복도.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달렸다. 이 악몽 같은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일념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달려도 풍경은 변하지 않았다. 똑같은 복도, 똑같은 문, 똑같은 형광등 불빛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지금 몇 번째 이 길을 달리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렸으며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극심한 피로와 공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민준의 친구 강지훈인지, 왜 이 병원에 와 있는지조차 희미하게 느껴졌다. 오직 이 끝없는 복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얼마나 더 달렸을까? 그는 마침내 힘이 다 빠져 복도 한가운데 주저앉고 말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으로 젖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그의 귓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환청인가 싶었지만 점점 더 또렷하게 다가왔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멀리서 부르는 듯한 소리, 혹은 기계가 작동하는 듯한 규칙적인 소음 같기도 했다.
지우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가늠하려 애썼지만 사방이 똑같은 복도라서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존재했고 그에게 아주 미약하나마 어떤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듯했다. 이 반복되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 말이다. 그는 벽을 짚고 힘겹게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이라고 짐작되는 곳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필사적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불씨 같은 희망도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이 끝없는 복도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우는 희미한 소리를 따라 복도를 걷고 또 걸었다. 이제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미로 같은 공간을 헤매고 있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발바닥은 불이 난 것처럼 뜨거웠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 소리가 이 지독한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그 정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어떤 때는 기계의 웅궁거림 같기도 했고 어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확실한 것은 그 소리가 지금까지 그가 겪었던 이 복도의 정막과는 전혀 다른 살아있는 소리라는 점이었다. 얼마나 더 걸었을까? 복도 저편에 또다시 문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아까 그가 여러 번 마주쳤던 반투명 유리의 이중문이 아니라 조금 더 작고 평범한 나무 문이었다. 문 위에는 아무런 표식도 없었지만 그 희미한 소리가 문 너머에서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지우는 문고리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이 문을 열면 또다시 응급실 풍경이 펼쳐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이 문 너머에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직원 휴게실 혹은 최소한 이 지긋지긋한 복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금속성의 차가운 감촉 대신 나무의 약간 거친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천천히 문을 안쪽으로 밀었다. 끼익 하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문은 아주 부드럽고 소리 없이 열렸다. 그리고 문 너머의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을 때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곳은 그가 몇 시간 전에 떠나왔던 그리고 그 이후로 수없이 다시 돌아왔던 바로 그 은성대학교 병원 응급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가 달랐다. 아까 그가 이중문을 통해 마주했던 응급실 풍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선명하고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마치 4K 초고화질 화면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디테일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보호자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 의료진들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와 외침, 휠체어 바퀴 구르는 소리, 의료기기의 날카로운 경고음들이 뒤섞여 그의 고막을 사정없이 때렸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피 냄새가 아까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응급실 접수처에 앉아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 김수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그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표정이었고 명찰에는 김수연, 원무과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는 아직 지훈을 발견하지 못한 듯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접수처 바로 옆. 그가 아까 민준을 눕혀두고 나왔던 바로 그 침대에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신음하고 있는 박민준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다. 그의 퉁퉁 부은 손가락, 하얗게 질린 얼굴, 식은땀으로 젖은 이마까지 모든 것이 지훈이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민준은 마치 지훈이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다는 듯이 바로 그 자리에 그렇게 누워 있었다. 말도 안 돼. 지훈의 입에서 거의 소리 없는 절규가 터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의 왜곡이나 방향 감각의 상실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간마저 뒤틀려 버린 듯한 완벽하고도 절대적인 불가능이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열고 들어온 나무 문을 돌아보았다. 그 문은 이제 응급실 한쪽 벽면에 난 아주 평범한 비상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기억했다. 그는 이 문을 통해 들어왔다. 그리고 이 문을 열기 전까지 그는 끝없는 복도를 헤매고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가 지나왔던 그 길고 긴 복도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 유리로 된 실내 연결 다리는, 그 반복되던 이중문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는 마치 순간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다시 이 응급실 한복판에 서 있었다.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공포와 혼란, 그리고 극도의 무력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미쳐버린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때 김수연이 고개를 들었고 마침내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이 살짝 커지는가 싶더니 이내 의아함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저기, 강지훈 씨, 맞으시죠? 음료수는 찾으셨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친절했지만 지금 지훈에게는 그 목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섬뜩하게 들렸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내가 어떻게 여기로 돌아온 거지? 그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되짚어 보려 했다. 김수연의 안내를 받고 응급실을 나섰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두 개의 긴 복도, 실내 연결 다리, 이중문, 그리고 다시 응급실, 그리고 또다시 반복되는 복도와 다리, 이중문, 마지막으로 희미한 소리를 따라 걸었던 끝없는 복도와 이 나무문,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올랐다. 결코 꿈이나 환각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히 그 모든 공간을 실제로 걸었고 그 모든 시간을 실제로 경험했다. 하지만 결과는 이것이었다. 마치 애초에 그런 과정 따위는 없었다는 듯이 그는 다시 원점으로,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처음 상태로 돌아와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가 응급실을 나선 지 30분 1시간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하지만
민준의 상태나 응급실의 풍경은 그가 자리를 비우기 직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마치 그가 경험했던 그 모든 시간이 이 응급실 안에서는 단 1초도 흐르지 않은 것처럼 이것은 불가능한 귀환이었다. 공간의 법칙과 시간의 흐름을 모두 거스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의 눈앞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었다. 김수현이 그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살폈다. 지훈 씨, 정말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아니면 길을 잃으셨었나요? 길을 잃었다는 말. 어쩌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이성과 관계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지훈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저기, 제가 얼마나 자리를 비웠었죠. 그의 질문에 김수현은 더욱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 글쎄요. 한 5분, 6분 정도 음료수 사러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못 찾으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까요? 5분, 6분. 그녀의 대답은 지훈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그가 겪었던 그 끔찍하고 혼란스러웠던 시간들, 그 끝없이 반복되던 복도와 다리, 그 모든 것이 고작 5, 6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아니, 어쩌면 그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환상이었을까. 하지만 그의 온몸이 기억하는 극심한 피로감과 공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혼란은 그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김수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한번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이 방금 열고 들어왔다고 생각했던 그 나무 문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밋밋한 병원 벽으로 변해 있는 광경이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는 아무런 문도 없었다는 듯이 지훈의 눈앞이 하얘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그의 의식은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지훈 씨, 정신 차리세요. 강지훈 씨, 누군가 다급하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지훈은 가까스로 의식의 끈을 붙잡았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김수현의 걱정스러운 얼굴과 그녀 뒤로 보이는 응급실의 분주한 풍경이 희미하게 어른거렸다. 괜찮으세요? 갑자기 휘청거리셔서 어디 불편하신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안개처럼 뭉개져 들려왔다. 지훈은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이며 초점을 맞추려 애썼다.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면서 방금 전 겪었던 그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끝없이 반복되던 복도, 유리로 된 연결다리, 이중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응급실로 되돌려 보낸 정체 모를 나무문. 하지만 그 나무문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너무 피곤해서 잠시 현기증이 난 것 같아요. 지훈은 간신히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수연은 여전히 미심쩍은 눈빛이었지만 그의 말에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면
저기 의자에 잠시 앉아서 쉬시겠어요? 친구분은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요. 안색이 정말 안 좋아 보이세요. 그녀는 응급실 한쪽에 놓인 보호자용 의자를 가리켰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 아니었다.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었다. 자신이 정말로 미쳐버린 것인지, 아니면 이 병원에 무언가 기이한 힘이라도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닙니다. 정말 괜찮아요. 혹시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말았다. 수연은 의아하다는 듯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이상한 일이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 친구분께서 통증을 좀 심하게 호소하셔서 진통제 투여량을 조금 늘렸어요. 곧 의사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상태 확인하러 오실 거고요. 그것 말고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 대답이 지훈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렇다면 그가 겪었던 그 모든 일은 정말로 그 자신만의 환각이었단 말인가?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끔찍한 악몽이었을까? 지훈은 떨리는 시선으로 자신이 방금 나왔다고 생각했던 벽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매끈한 하얀색 벽에는 어떤 문이나 무늬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은 그저 벽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나무 문의 질감과 문고리의 감촉, 그리고 문 너머에서 들려오던 희미한 소리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내가 정말 미친 건가? 그는 자신의 정신 상태를 심각하게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민준의 사고로 인한 충격과 병원 응급실이라는 극한 환경이 그의 신경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각을 경험하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술은 이미 다 깼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아직 미량의 알코올이 뇌에 남아 이상 작용을 일으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여전히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이 멀쩡한 정신 상태였다고 확신했다. 피곤하긴 했지만 환각을 볼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공간의 왜곡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다. 단순한 환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현실적이었다. 김수연 씨. 지훈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아까 제가 음료수 사러 간다고 했을 때 분명히 옆 건물 연결 통로 끝에 있는 직원 휴게실 자판기를 이용하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왜 그러시죠? 혹시 제가 길을 잘못 알려드렸나요? 수연은 여전히 친절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지훈의 반복되는 이상한 질문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듯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쪽으로 가다가 길을 좀 헤맨 것 같아서요. 혹시 이 병원에 좀 구조가 특이한 곳이나 그런 비슷한 공간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복도가 계속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문을 열었는데 전혀 다른 곳으로 연결된다거나. 그의 말은 횡설수설에 가까웠다.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든 실마리를 찾고 싶었다. 이 병원의 구조에 대한 정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착각인지
아니면 정말로 기이한 현상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수연은 잠시 동안 지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동정심과 의아함,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뒤섞여 있는 듯했다. 글쎄요, 저희 병원이 워낙 크고 건물도 여러 개라서 복잡하긴 하지만 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특이한 구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혹시 너무 피곤하셔서 그러시는 거라면 정말로 잠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안팀에 연락해서 안내를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보안팀이라는 말에 지훈은 움찔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그녀와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그저 피곤하거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취급할 뿐이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반응일지도 몰랐다. 누가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아닙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헛소리를 했나 봅니다. 신경 쓰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훈은 힘없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민준이 누워있는 침대 쪽으로 향했다. 민준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진정된 듯 보였다. 지훈아, 어디 갔다 왔어? 오래 걸렸네. 민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지훈은 그의 옆에 놓인 작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나 방금 병원 안에서 시간 여행이라도 한 것 같아 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미쳤는지 이 병원이 미쳤는지 모르겠어 라고 해야 할까?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마른 입술을 달싹이다가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냥 자판기 찾는데 좀 헤맸어. 결국 못 찾았지만 괜찮아. 손가락 너무 아파. 부러진 것 같아. 뼈가 부러진 소리가 났어. 민주는 다시 얼굴을 찡그렸다. 지우는 그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의 손은 여전히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민준에게 말할 수 없었다. 지금 민준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안심이지 친구의 허무맹랑한 헛소리가 아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응급실의 소음은 여전히 귀를 때렸지만 지훈에게는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자신이 겪었던 일을 되새김질했다. 반복되는 복도, 사라진 문, 뒤틀린 시간, 그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하면서도 동시에 피부에 새겨진 낙인처럼 생생했다. CCTV, 그래, CCTV가 있었을 거야. 문득 그런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병원 복도라면 당연히 CCTV가 설치되어 있을 터였다. 만약 그가 정말로 그 복도들을 헤매고 다녔다면 그 모습이 어딘가에는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만이 이 모든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인가? 병원 측에 CCTV 열람을 요청한다고 해도 그들이 순순히 응해줄 리가 없었다. 특히나 그 이유가 제가 병원 안에서 유령처럼 복도를 떠돌아다닌 것 같아서요. 라면 말이다. 그는 또다시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이 세계가 한순간에 낯설고 불안한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평범하다고 믿었던 일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혼돈과 비합리가 고개를 드는 듯한 느낌. 그는 이제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었다.
자신의 기억, 자신의 감각, 심지어 자신의 정신까지도 정말로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차갑게 감싸고 있었다. 시원한 콜라 한 캔을 찾아 나섰던 짧은 여정은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터널이 되어버린 듯했다. 결국 지우는 시원한 콜라를 마시는 것을 포기했다.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갈증 해소 따위의 사소한 문제로 채워질 여유가 전혀 없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경험한 일련의 사건들, 그 비현실적인 공간의 왜곡과 시간의 뒤틀림에 대한 생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마치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처럼, 혹은 악몽의 한 장면처럼 그 기억들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았다. 민주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했지만 진통제 덕분인지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다. 간호사가 몇 번이나 와서 그의 상태를 확인했고 곧 의사가 와서 손가락 상태를 자세히 볼 것이라고 했다. 지우는 민준의 옆에 앉아 간간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거나 말을 걸었지만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고 정신은 다른 곳에 팔려있는 듯했다. 민주는 그런 지훈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자신의 고통이 너무 커서 깊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저 지훈이 자신만큼이나 이 상황에 지쳐있으리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지훈아, 너도 많이 피곤해 보인다. 그냥 저기 의자 가서 좀 기대 앉아 있어. 난 괜찮으니까. 민준의 말에 지훈은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실제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육체적인 피로보다도 정신적인 소모가 훨씬 더 컸다. 마치 몇 시간 동안 격렬한 운동이라도 한 것처럼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간 느낌이었다. 그는 민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보호자용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딱딱하고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의 감촉이 그의 엉덩이로 전해져 왔지만 그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의 모든 감각은 오직 자신이 겪었던 그 기이한 현상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정말로 그 모든 것이 환각이었을까? 그는 몇 번이고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아니야, 그건 현실이었어 라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 생생한 복도의 질감, 유리다리의 차가운 공기, 이중문을 열 때의 묵직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끝없는 반복 속에서 느꼈던 절망감과 공포. 그것은 단순한 환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또렷했다. 만약 그것이 환각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 병원에는 정말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이라도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한 것일까? 어느 쪽이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결론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2시 30분. 그가 응급실을 나섰던 것이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으니 그 모든 일이 약 1시간 반 동안 일어났다는 계산이 나왔다. 하지만 김수현은 그가 자리를 비운 시간이 고작 5, 6분 정도였다고 했다. 무엇이 진실일까? 그의 휴대폰 시계가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김수현의 기억이 틀린 것일까? 아니면 그도 아니면 정말로 그에게만 시간이 다르게 흘러갔던 것일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져만 갔다. 그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특히 마지막으로 그를 응급실로 되돌려 보냈던 그 나무문, 그리고 그 문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던 순간, 그 장면은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CCTV, 그걸 확인해야 해. 그 생각은 여전히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만약 CCTV 영상에 자신이 복도를 헤매는 모습이나 존재하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 같은 것이 찍혀 있다면 그것은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고개를 들어 응급실 천장에 매달린 CCTV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무심한 눈처럼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카메라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가 겪었던 그 비현실적인 여정이 기록되어 있을까? 아니면 그저 자판기 앞에서 서성이거나 응급실 주변을 잠시 배회하는 그의 모습만이 찍혀 있을까?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그가 정말로 환각을 경험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터였다. 하지만 전자라면 그것은 이 병원에 혹은 이 세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지우는 어느 쪽이든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 의사가 민준에게 다가왔다. 의사는 민준의 손가락을 이리저리 살피고 몇 가지 질문을 하더니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준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옮겨졌고 지훈은 그 뒤를 따랐다. 엑스레이 촬영실로 가는 길은 또 다른 복도를 지나야 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긴장했다. 혹시라도 아까 그 끝없는 복도와 비슷한 공간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아무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트라우마가 새겨진 뒤였다. 이제 그에게 병원의 모든 복도는 잠재적인 미로이자 함정처럼 느껴졌다. 민준의 엑스레이 촬영은 금방 끝났다. 결과는 예상대로 새끼손가락과 약지에 골절이 있다는 것이었다. 의사는 응급처치를 하고 깁스를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준은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이었지만 지우는 그를 위로할 정신적 여유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다시 응급실로 돌아와 민준이 처치를 받는 동안 지우는 하염없이 기다렸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응급실의 소음은 그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혼란만 가중될 뿐이었다. 마치 뒤죽박죽 얽힌 필름처럼 기억의 순서가 뒤바뀌기도 하고 어떤 장면은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떠오르기도 했다. 내가 정말로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걸까? 아니면 이 병원에 뭔가 있는 걸까? 그는 결국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오늘 밤 겪은 일은 그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하고 충격적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민준의 응급처치가 모두 끝났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깁스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고통은 한결 가라앉은 듯 보였다. 의사는 며칠 동안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민준은 통원 치료를 하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결국 그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듣고 퇴원 수속을 밟을 수 있게 되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지옥에서 빠져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남아있었다. 풀리지 않는 의문, 그리고 그 의문이 가져다주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우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은 활기찼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새벽의 병원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그는 민준에게 자신이 겪었던 기이한 일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아니, 꺼낼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민준이 과연 믿어줄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그리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기억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이 미스터리의 해답을 찾아야만 할 것이라는 것을. 그 해답이 그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말이다. CCTV 영상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그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었다. 그날 새벽의 기이한 경험 이후 강지훈의 삶은 겉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회사에 다녔고 친구들을 만났으며 가끔 민준과 술잔을 기울이며 그날의 사고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민준의 손가락은 다행히 잘 아물었고 약간의 흉터와 함께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희미하게 만드는 마법처럼 흘러갔고 일상은 다시금 평온한 궤도를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지훈의 내면에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은성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의 그 몇 시간, 특히 그 끝없이 반복되던 복도와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진 문에 대한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는 종종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그날의 공포와 혼란을 다시금 느끼곤 했다. 식은땀에 젖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이 안전한 자신의 방인지 아니면 또다시 그 병원의 미로 속에 갇힌 것은 아닌지 한동안 분간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겪은 일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다. 민준에게 몇 번인가 넌지시 운을 떼어보았지만 민준은 그저 지훈이 그날 너무 피곤했거나 술이 덜 깨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가볍게 치부해버렸다.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본들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 뻔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쉽게 피곤해서 그래, 혹은 스트레스 때문이야 라는 말로 결론 짓곤 했으니까. 결국 지훈은 그 비밀을 자기 안에 가둬둘 수밖에 없었다. 몇 년이 흐르는 동안 그는 틈틈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곤 했다. 병원 괴담, 공간 왜곡 현상, 도플갱어 복도, 미스터리한 문 등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그가 겪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간혹 버뮤다 삼각지대나
유령의 집 이야기처럼 흥미 위주의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글들은 있었지만 대형 병원 한복판에서 한 개인이 겪은 그토록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공간, 루프에 대한 이야기는 전무했다. 어쩌면 정말로 자신만이 경험한 극도로 개인적인 환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그날 느꼈던 선명한 감각들을 떠올렸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손잡이의 금속성 느낌, 반복되는 풍경 앞에서 느꼈던 절망감. 그것은 결코 상상력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경험은 그의 세계관에 미묘하지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세상의 불확실성과 인간 이성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현실 세계가 과연 전부일까? 어쩌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이나 법칙이 존재하고 아주 가끔 그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이런 불가해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은 그를 때때로 깊은 사색에 잠기게 만들었다. 특히 병원이라는 공간에 대해서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겼다. 건강검진이나 다른 사람의 문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야 할 때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혹시라도 아는 풍경이 나타나지 않을까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려 했고 되도록이면 혼자 병원 안을 돌아다니는 것을 피했다. 그 누구도 그의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자신은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2007년의 그 사건은 그의 기억 속에서도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듯 했다. 하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다. 마치 오래된 앨범 속 빛바랜 사진처럼 가끔씩 꺼내어 보게 되는 아련하지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다. 지훈은 이제 30대 중반이 되었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렸다. 그의 삶은 안정되었고 그날의 악몽은 이제 정말로 과거의 일이 된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올라온 짧은 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혹시 병원에서 이상한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내용은 단순했다. 글쓴이는 몇 년 전 어느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자판기를 찾아 나섰는데 분명히 앞으로만 걸었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기이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무서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린다고 했다. 글의 말미에는 그때 CCTV라도 확인해 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됩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훈은 그 글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글쓴이가 묘사한 상황은 자신이 겪었던 일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적인 경험, 병원 안에서의 공간 루프은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끼며 댓글들을 확인했다. 대부분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다. 병원은 원래 으스스하다. 는 식의 반응이었지만 그중 몇몇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거나 혹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훈은 그 글과 댓글들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날
새벽 은성대학교 병원에서의 기억이 마치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자신만이 겪었던 특별한 환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 세상 어딘가에는 정말로 그런 불가해한 공간의 균열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는 익명의 글쓴이에게 쪽지를 보내볼까 망설였지만 결국 그러지 않기로 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설령 연락이 닿는다 한들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아주 약간의 위안과 함께 더욱 깊어진 미스터리를 느꼈다. 그날 밤 지호는 아내와 아이가 잠든 후 거실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창밖은 어두웠고 세상은 고요했다. 그는 눈을 감고 2007년 6월의 그 새벽을 떠올렸다. 타는 듯한 갈증, 민준의 고통스러운 얼굴, 그리고 그를 끝없는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던 병원의 복도. 그는 여전히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경험이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를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었다. 어쩌면 그 병원의 복도는 지금도 누군가를 그 불가사의한 루프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지쳐있던 한 개인의 뇌가 만들어낸 정교한 환상이었을지도. 진실은 저 너머에 있겠지만 지우는 더 이상 그것을 파헤치려 애쓰지 않기로 했다. 그저 그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가슴 한구석에 간직한 채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다. 다만 가끔씩 늦은 밤 병원 앞을 지날 때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건물 안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다. 마치 그 안에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의 답이 숨겨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그때마다 그의 귓께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를 걷던 자신의 발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아직도 그 일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것이 그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한지도 몰랐다.